저는 계속해서 대한민국에서 흑수저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고졸 학력이었고 자격증이나 스펙도 따로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광고회사에 가고 싶다라는 이제 생각 하나만으로 무작정 구직 활동을 시작을 했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남과 다른 경쟁력을 만들 수 있을까? 보통 광고회사에서 본인들의 광고주는 굉장히 이제 띄워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정작 스스로에 대해서는 돋보이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그때 당시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광고 회사를 광고해준다라는 컨셉으로 한번 입사 지원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저는 우리 회사가 먼저 돋보여야지 광고주도 돋보이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우리 회사의 간판을 직접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이력서와 함께 제출을 했습니다. 내가 입사 지원한 회사를 네이버 지도에서 검색을 하면은 그 로드뷰 화면을 캡처해서 PPT에 이제 넣고, 거기에 이제 직접 파워포인트 이제 3D 그 기능을 이용을 해서 간판을 하나 달아줬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그 메일을 보신 그 사장님께서 저를 면접으로 이제 초대를 해줬고, 앞에서는 이제 내가 간판이라는 것만 제출을 했다라고 하면은 면접을 갔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회사를 유명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 계획을 PPT로 한 10장에서 20장 정도를 가져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내가 광고나 마케팅에 대해서 하나도 아는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 의식의 흐름대로 사장님께서는 저의 역량보다는 잠재된 가능성을 보시고 인턴으로서 채용을 결심을 해주셨습니다. 미션을 하나 받게 돼요. 밖에 나가서 광고주를 하나 섭외해와라. 어떤 업종이든 어떤 가게든 상관이 없으니 광고주를 섭외해오면 너의 인턴 미션이 성공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 무슨 영업을 배워본 적도 없고 이제 겨우 광고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만 걸음을 뗀 이제 아이인데, 나가서 이제 광고주를 수주를 해오라는 이제 요청인 거죠. 그 당시엔 정말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떤 업종을 이제 노릴 것인가 이제 고민을 좀 하다가, 그때 이제 유행하던 것이 이제 슈퍼스타 K라든지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그러면은 실용음악 학원을 한번 광고주로서 공략을 해보자. 그리고 이제 그날부터 열심히 제안서를 만들어요. PPT로. 잘 알지도 못하지만 왜 지금 음악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고 광고를 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원생을 확보를 해가고 그것이 매출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흐름으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렵게 얻은 취업 기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그 미션을 꼭 통과를 해서 정직원으로서 떳떳하게 일을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었습니다. 2주 정도 야심차게 이제 제안서를 구성을 해가지고 수십 부를 인쇄를 해요. 굉장히 날이 뜨거운 한여름일 때인데 검은색 정장을 입고 나서 무작정 이제 길거리를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이제 25살의 어떤 젊은 청년이 한여름에 그렇게 양복을 어울리지도 않는 거를 빼입고 나서 무작정 실용음악 학원에 들어가서 저한테 광고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아무리 제가 작성한 제안서가 좋은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예상을 했었던 것처럼 많은 학원에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갈 때마다 문전박대를 당하니까 사실은 어느 순간부터는 굉장히 이제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때 제안서도 제가 사비로 인쇄를 한 거고 부끄럽고 힘들었지만 끝까지 돌아다니면서 이제 제안서를 다 배포를 했습니다. 마감하기 전까지 며칠 안 남은 상태에서 기다려도 아무한테도 전화라든지 연락이 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떨어졌나 보다, 다른 회사 가서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좀 낙담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하루는 주말에 회사에 출근할 일이 있었어요. 좀 늦게 출근을 하는 바람에 택시를 타고 이제 회사 앞에 도착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급한 마음에 택시에서 이제 지갑을 두고 내리게 됩니다. 주말에 회사 나온 것도 힘든데 지갑까지 잃어버리고 혼자 저녁에 이제 회사 사무실에 앉아서, 그래서 좀 짜증이 났어요. 갑자기 이제 어딘가에서 이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아니, 회사라면 누구나 평일에 일하고 주말을 쉬는 거 다 알 텐데 누가 이렇게 주말 저녁에 전화를 또 하지? 그런데 이제 전화벨이 계속 울리니까 전화를 받았는데 자신이 실용음악 학원에 출강하는 강사분이래요. 제가 이제 제출했었던 제안서를 봤는데 그 내용이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말을 듣자마자 사무실에서 그냥 혼자 앉아있는데 그동안 마음 졸였었던 그리고 걱정했었던 마음이 이렇게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나의 생각을 그리고 나의 제안을 누군가가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처음 일의 보람을 느꼈고 저의 가능성을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다음 주에 이제 미팅을 잡아서 만나기까지 했는데 정말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알고 있었던 어줍지 않은 지식과 정말 이제 그분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고 또 설득해서 광고까지 또 같이 해야 제가 이제 인터넷 통과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결국 이제 그분이 저한테 광고를 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인턴 미션을 실패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평가를 받는 날 이제 전 직원이 둘러 앉아서 저의 그 과정을 모두 들으신 사장님께서 저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고 나서 저를 이제 채용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저의 절실함과 어떤 결핍이 제가 한 번도 부딪혀 보지 않았던 그 두려운 일들에 대해서 수행하게끔 하는 원동력이 되었었고, 비록 많은 사람들은 저의 노력에 대해서 바라봐주거나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꾸준히 그 노력을 계속하다 보니까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살면서 모든 것을 준비를 하고 시작하는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들보다 못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그게 시도조차 할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내가 바라던 어떤 결과는 아니지만 다른 길을 통해서, 다른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그에 근접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남들보다 부족한 부분을 먼저 채우기 위해서 대학에 먼저 갔거나 자격증 공부를 먼저 했다라고 하면은 남들과의 변별력이 없이 동일 선상에서 그냥 경쟁을 하는 정도에 그쳤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가 저만의 변별력을 가지고자 회사 간판을 만들어서 들고 갔었고, 그 광고 회사를 어떻게 광고하겠다라는 계획을 이제 세워서 들고 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취직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뒤에도 맨땅에 헤딩을 하면서 인턴십을 통과해야 하는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비록 미션은 실패했어도 그 과정에서의 노력이 그 주말 저녁에 실용음악학원 강사분을 저에게 연결시켜줬고, 그 연결의 스토리가 결국에는 이제 회사 안에 공유가 돼서 제가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낯선 일에 부딪히거나 내 능력 밖의 일이라고 느껴질 때 손쉽게 포기를 먼저 떠올리죠. 포기를 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고 노력을 하다가도 중도에 포기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처럼 자신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때 가끔은 운이라는 것도 따라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저보다 나은 환경에 계신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은 다 똑같을 거기 때문에 막막하고 힘드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팀장입니다. 오늘은 절실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살면서 절실함이나 간절함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 경험을 토대로 절실함이 어떻게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 첫 회사는 10인 미만의 작은 기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연봉은 이제 퇴직금 포함해서 1,500만 원밖에 되지 않았고 실수령액은 이제 세금을 제외하면 106만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회사에서 이제 역량을 쌓아서 저의 가치를 이제 계속해서 올려가는 거였는데 작은 회사에서 이제 체계 없이 일하다 보니까 일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입사한 지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하는 일이 똑같고 발전하는 기분이 안 드는 거예요. 저는 새로운 일을 계속해서 배우고 싶은데 회사에서 중요한 일은 전부 다 이제 선배들한테 가고 저한테는 정작 중요한 일이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면서 이제 돈도 많이 못 벌고 일적으로 성장도 못하는 것 같고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계속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제 처지가 좀 서럽기도 하고 해서 주말이 되면은 저 혼자서 설릉역이나 삼성역 같은 그 빌딩 숲 있는 테헤란로라든지 그쪽을 걸어 다니면서 나는 언제쯤 이런 기업에서 일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많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콘크리트 빌딩들이 저한테는 너무 높은 벽처럼 느껴지고 제가 올 수 없는 세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나는 좋은 대학에 가지 못했을까? 왜 나는 좋은 기업에 들어가지 못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자괴감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마음을 좀 고쳐먹고 그래,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 환경 안에서 지금 이 조직 안에서 내가 정말 최고가 되자.
이런 생각으로 작은 기회에도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광고주 하나하나, 뭐 한 달에 100만원, 200만원 이런 고객사도 제가 정말 신경 많이 쓰려고 노력하고 새로운 제안을 하려고 준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제가 일하는 업계 자체가 트렌드가 빨리 바뀌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아는 것도 부족하지만 회사에서도 아는 사람이 없고 전문적인 역량을 쌓는다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고민을 하다가 다른 광고회사 전화를 해서 고객인 척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런 광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는 광고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분께서 정말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은 저한테 이제 시간과 노력을 쏟으셨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상도덕을 조금 어긴 겁니다. 정말 절실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도 해봤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뒤늦게 그 사이버대학교 4년제에 들어갑니다. 3년에서 3년 반 동안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거의 집에 이제 혼자 처박혀서 한 4시간에서 8시간 정도 강의를 듣고 강의가 좀 많이 없을 때는 과제를 하고 이렇게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사실 20대 주말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한 시간인데 일정 부분 저를 희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조금씩 전문적인 역량을 쌓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회사 사무실에 이제 전화가 한 통 왔는데 어떤 기업에서 경쟁 PT를 할 건데 참여를 해줄 수 없겠냐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저는 이제 경쟁 PT는 물론이고 제안서조차도 써본 적이 없어서 윗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윗분들이 그냥 웃으면서 그냥 네가 알아서 준비해봐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도 굉장히 절실했기 때문에 정말 한번 제대로 준비해서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회사 동기 한 명하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와서 정말 그동안 이제 쌓았던 경험과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어렵게 이제 제안서를 좀 쓰게 됐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제안서 제출을 했는데 며칠 지나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총 5개의 업체 제출을 받았는데 그 2개 업체에 저희가 뽑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 회사에 들어와서 직접 PT 발표를 해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발표를 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또 엄청나게 준비를 해서 발표 당일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정말 예기치도 못하게 회의실에 20-30명 정도가 앉아 계시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발표를 했는데 발표를 마치고 이제 Q&A 세션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원래 경쟁 PT 현장이 좀 냉소적이고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뭘 잘못했나 싶을 정도로 날카로운 질문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위축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주말 동안 열심히 준비한 것도 있고 정말 절실하게 준비를 했는데 내가 아직도 너무 부족한가 이런 이제 자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께서 이제 발표 끝나고 저한테 오시더니 자기는 이 전략이 정말 좋았다. 어떤 전략인지 명쾌하게 전부 다 이해를 했다라고 이렇게 수고했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그 순간 좀 눈물이 좀 날 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인가 2주일 정도 지났는데 발표 결과가 좀 늦게 나왔는데 회사로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저희가 이제 수주를 했다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 인생의 첫 경쟁 PT도 수주를 하면서 계속 이제 물음표의 연속이던 회사 생활에서 작은 성공의 경험을 하나 갖게 되고요. 그렇게 회사 생활을 계속 하고 있었던 와중에 제가 그동안 관리해왔던 그 광고주 업체 쪽에서 먼저 연락이 오셔가지고 혹시 자기 브랜드랑 같이 일해볼 생각 없냐 이렇게 스카우트 제의가 오셔서 그런데 그 회사가 제가 예전에 한참 힘들었을 때 설릉역, 삼성역 그 빌딩 숲을 거닐었었던 그 빌딩 숲의 빌딩으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이제 절실함 속에서 간절함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자기도 알게 모르게 살면서 그런 기회와 변화들이 조금씩 찾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시간이 더 많이 지난 지금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기업들에 직접 방문해서 광고나 마케팅 관련된 조언들을 해주고 전략을 세워주고 또 성과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뤄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때 절실함이 가져다준 결과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회사 위치도 설릉역인데 이제 퇴근길에 이제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에 빌딩 숲을 걷다 보면은 가끔씩 이제 그때 생각이 나곤 합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되셨거나 유익하셨다면 잊지 말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팀장입니다. 요즘에 제가 20대 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제 대학 진학을 포기하거나 직접 취업 전선에 바로 뛰어들어서 이렇게 경제적인 안정을 꿈꾸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유년 시절이 생각이 나기도 하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이제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는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더 가난할 수 있다라는 최초의 세대로 이제 불려지고 있죠. 그래서인지 전부 이제 돈을 많이 버는 방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사람이 어디서부터 비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해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토대로 돈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필요한지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참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스스로 흙수저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제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단칸방에서 한 10년 정도를 살았고 반지하에서도 한 10년 정도를 살았고요. 그리고 9평 정도 되는 집에서도 한 6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저 혼자서 이렇게 15평 정도 되는 투룸에 나와서 살고 있긴 한데 학창 시절엔 제가 어땠겠어요. 친구들 앞에서는 주눅 들고 싶지 않은데 보여지는 제 모습은 항상 초라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항상 옷을 사주실 때도 큰 옷만 사주셨어요. 너희 때는 금방금방 크니까 라고 하면서, 사실 친구들은 이제 부모님 따라서 곧잘 백화점 가서 이제 쇼핑도 하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항상 교복만 입고 다녔어요. 친구들이 집에 갔다 와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나온다고 해도 저는 집에 가서 이제 갈아입을 옷이 없으니까 가장 예민하고 이제 비뚤어지기 쉬운 나이에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마음의 상처가 되었고 조금씩 마음이 좀 비뚤어지기 시작했어요. 어쩌다가 이제 학교에서 소풍이라든지 수련회를 가게 되면은 저는 항상 이제 집안 형편이 좀 넉넉한 친구에게 옷을 빌려서 입어야만 했습니다. 두 가지 에피소드 정도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그 친구 집에 이제 옷을 빌리러 가려면은 그 방배동에 있는 굉장히 그 높은 언덕을 하나 넘었어야 됐는데 이제 어떤 한 겨울날에 이제 옷을 빌리러 갔다가 그 친구 옷을 이제 옷걸이에 이제 걸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오는데 너무 춥기도 하고 바람도 많이 불고 참 그 처지가 너무 서럽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너무 추우니까 이제 눈물도 찔끔 나고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통보다 다음날 망신당하는 게 더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친구에게 빌린 옷을 입고서 이제 동네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 친구 어머님을 이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그 어머니께서 저를 이제 위아래로 이제 그 복장을 훑어보시더니, 제 친구 이름이 이제 혁이라고 할게요. 이거 혁이 옷 아니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너무 민망하기도 하고 막 머리가 쭈뼛쭈뼛 터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제가 옷이 없어서 좀 빌려 입었습니다 하는데, 사실 그때 그 표정하고 그 시선이 너무 저한테 아직 트라우마로 좀 남아있기도 합니다. 옷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긴 했지만 저는 그때부터 이제 돈에 대한 어떤 궁핍함이나 그런 한이 조금씩 맺히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비뚤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원래 인간이라는 게 한 분야에서 너무 궁지로 몰리게 되면은 조금 극으로 치닫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공부? 필요 없어. 나는 사회 나가서 바로 돈 벌 거야. 공부 다 필요 없고 내가 돈 벌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공부를 놓고서 이제 수능도 완전 다 포기를 한 상태에서 졸업만 하고 나서 바로 이제 맥도날드에 들어가서 이제 알바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25일 풀타임 야간 알바를 하면서 한 6개월 정도에서 이제 500만 원을 모읍니다. 이게 14년 전에 500만 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20살이었기 때문에 신용카드 발급도 안 되던 상태여서 체크카드에다가 이제 500만 원 딱 충전해가지고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 딱 들어가요. 그리고 당시에 좀 잘 나가던 이제 캘빈 클라인 매장에 가서 30만 원 정도 되는 청바지 하나랑 60만 원 정도 되는 이제 그 오리털 패딩을 하나 사요. 그리고 알마니 익스체인지 매장 가서 이제 20만 원 정도 되는 티셔츠도 하나 사고, 나이키 매장 가서 이제 10몇만 원 정도 되는 운동화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쇼핑백을 들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굉장히 좀 복잡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행복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슬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속이 후련하기도 하면서 반대로 좀 먹먹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도 조금씩 그 돈에 대한 갈증을 제가 이제 일했던 대가를 가지고 조금씩 이제 사용을 하면서 해소를 해왔었죠. 그리고 나서야 이제 조금씩 그 돈에 대한 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감정이 조금씩 해소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비에 대한 행복이 얼마나 갔을까요? 제가 정말 매일 쳐다보고 매일 입고 다니고 그랬는데 채 한 달 정도 갔었던 것 같아요. 내가 돈 때문에 힘들어했고 갈구했던 시간은 그렇게 긴데 그게 저한테 가져다주는 행복은 채 한 달이 안 됐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저의 온전한 진로 계획이나 적성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돈 때문에 진로를 바꾸는 선택을 했을 때
그 후폭풍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제가 남들과 다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결과로 저한테 부메랑처럼 돌아왔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느낀 점은 그겁니다. 절대로 돈에 감정을 담지 말라. 사람은 돈 때문에 어디서부터 비뚤어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돈에 감정을 담는 순간부터 비뚤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유년기 때 이제 돈에 한이 맺혔다고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도 투자를 했다가 손실이 나면 일단은 사람이 감정이 좀 화가 나죠. 그래서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게 되면 더 큰 손실을 보게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내가 수익이 왕창 났다라고 해서 그 희열 때문에 또 이성을 잃고 또 공격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감정이 제자리로 돌아와서는 후회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제 연예 유튜버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세요. 인생이란 시간의 연속이 아니라 사건의 연속이다. 내가 만약에 그때 조금 더 참았더라면, 물론 참고 대학에 진학을 해서도 학자금 때문에 대출을 받고 또 알바를 했겠지만 그게 저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는 어떤 그 힘든 과정이 아니라 아예 그 계획 자체를 바꿔버렸었기 때문에 내 명확한 목표를 위해서 그 힘든 과정을 견디는 것과 돈 때문에 나의 목표와 진로 계획도 없이 목적이 아닌 맹목적인 상태로 달려가는 것은 정말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제가 느꼈었던 생각과 감정, 그리고 14년이 지난 지금 제가 느끼는 생각과 감정에는 분명히 득보다 실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그런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그 뒤에 저한테 주어지고 얻어진 저의 삶과 지금의 제 모습도 충분히 사랑하지만 분명히 남들보다 더 많이 돌아오면서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 이러한 선택을 권장을 해드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불안정함과 불안에 대해서는 직접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사실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저도 다시 이제 힘들었던 그때로 만약에 돌아가게 된다고 하면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은 없어요. 하지만 살면서 이제 돈이라는 게 참 중요하기도 한데 돈에 이제 목이 매이게 되면은 내 시야와 판단이 흐려진다라는 거를 돈의 환희를 느끼고 돈의 절망을 느끼고 이렇게 돈의 감정을 담게 되는 순간 나의 선택과 판단이 좌지우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혹시라도 이제 돈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다고 하면은 그리고 여러 선택의 갈래에서 이제 갈등과 압박을 느끼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한 번쯤은 좀 크게 심호흡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대한민국 대표 흑수저 사회 선배로서 언제나 성실하게 댓글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14년 전에 산 패딩이에요. 60만원짜리 올터 패딩이고 이게 이제 캘빈 클라인 20만원짜리 청바지. 이게 14년 지났는데도 제가 입고 다니는 건 아닌데 아직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약간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박팀장입니다. 제가 이제 25살에 첫 회사 다닐 때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는 지금처럼 큰 브랜드 광고주를 했던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업종의 마케팅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하루 넘게 유명한 병원에서 연락이 한번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 의원급하고 병원급하고는 규모부터가 다른데 지금도 이제 네이버에서 원당 병원이라고 하면은 상위에 노출되는 그런 유명한 병원 중에 한 곳이었어요. 제안서를 가지고 오프라인 미팅을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1년차였고 새로운 어떤 기회를 만드는 미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정리하고 준비를 해서 미팅을 참석을 했습니다. 회사가 서울이었고 이제 그쪽이 고양시였기 때문에 그때 차도 없을 때라서 한 2시간 정도를 이동했던 것 같아요. 마침 그때 또 여름이기도 해서 굉장히 덥기도 했고요. 저하고 사수하고 이제 둘이 가서 도착해서 이제 대표 원장님께 인사를 드리고서 저희가 준비한 이 제안서를 건네드렸는데 이렇게 받자마자 이렇게 쓱 표지만 보더니 제대로 읽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거기까지는 좋은데 갑자기 이제 그 제안서 클리어 파일처를 가지고 자기 책상 뒤에다가 이렇게 훅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냥 툭 던진 게 아니라 진짜 세게 던져가지고 저기 뒤에 있는 이제 벽에 맞고 완전히 제안서가 완전 널브러져 버릴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원래 그냥 그런 거 봐도 잘 모른대요. 그래서 이제 말로 설명을 해서 자기를 설득을 해달라는 거죠. 진짜 살면서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황당했는데 뭐 서로 갑을관계를 떠나서 이걸 미팅을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저랑 같이 간 사수는 굉장히 흔들림 없이 차분하게 이제 말을 이어나가더라고요. 눈빛도 전혀 흔들리지가 않고 당당하게 약간 그런 호기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도 진정하고 미팅을 하고 이제 서로 돌아가는 길에 뭐 엄청 욕을 했죠. 그런 일을 이제 처음 당하다 보니까 살면서 치욕이라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가 좀 힘들었었던 게 그땐 영업하면서 진짜 영세한 기업을 좀 많이 다녔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미팅 경험을 많이 했는데 미팅하는 공간에서 뭐 직원들은 서로 바둑 두고 있고 대표는 저 안쪽에 앉아서 자기 그 컴퓨터로 장기 두면서 뭐
저 혼자 벽 보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는 뭐 장기를 두고 있고 나를 쳐다보지도 않아. 그냥 나 혼자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때 제 어린 나이라든지 아니면 뭐 회사 규모가 작다든지 해가지고 너네가 무슨 마케팅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무시하는 듯한 그런 태도와 발언을 들었을 때 정말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자괴감이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광고나 마케팅이란 단어에 가슴이 설레서 한번 사회인으로서 시작을 해보겠다고 한 건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른들 앞에서 수모를 당하면서 이래서 엄마가 좋은 대학에 가라고 했었나 좋은 직장에 가라고 했었던 건가 후회도 되면서 많이 포기하고 싶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옛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월급 106만 원 받아가면서 그런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가끔 지금 그때 사진을 보면 지금보다 더 늙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다. 우리가 잘못된 곳에 도박처럼 이제 다 걸어버리면 그건 탕진이지만 내가 올바른 방향과 노력에 계속해서 베팅을 했을 때 언젠가는 당신들이 나를 필요로 하게끔 만들어주겠다. 내가 그렇게 성장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경력과 경험을 쌓아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큰 브랜드를 맡게 되었고 그때 몇백만 원 광고주가 지금의 몇억 광고주로 이제 바뀌면서 지극히 지금은 상식적이고 똑똑한 사람들하고 일을 하지만 가끔씩 그때 힘들었던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 만약에 그날 좌절해서 그만두면 어땠을까? 충분히 포기할 수 있었는데 왜 포기를 안 했을까? 여러 생각이 드는데 그런 뼈아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정말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이렇게 유연하게 미팅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직장 생활이나 일을 하다 보면은 정말 몸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스트레스나 시련이 와요. 그럴 때 이제 우리 몸은 이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은 곧바로 스위치를 이제 오프시켜라 이런 생각을 이제 들게끔 하는데 그 최악의 시련과 경험도 결국엔 돌아보면 내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그냥 좌절하고 포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멈추게 하는 힘이 아니라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하는 힘으로 여러분이 좀 동력을 전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더 실력과 경험을 쌓아서 이런 상황을 다시 겪지 말아야겠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뒤로 계속 무던히 노력해서 뒤늦게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계속 이직을 해서 다른 좋은 기업으로 또 가면서 오늘까지 좀 좋은 기회로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20대 첫 직장에서 겪은 최악의 미팅 경험이 저한테 뭘 가르쳐줬는지 말씀드렸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곽 팀장입니다. 저는 첫 회사에 들어갈 때 제 연봉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요. 회사에서 먼저 알려주지도 않았고 제가 먼저 물어봐야 된다는 생각도 못해서 너무 어렸을 때라서 그냥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처음 월급을 받았는데 통장에 찍힌 금액이 세금을 제외하고 106만 5천 원이 찍혀져 있었습니다. 너무 적은 금액이라서 아직도 이제 기억을 하는데요. 월급날 사장님께서 이제 저를 옥상으로 잠깐 부르시더니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급여 금액은 괜찮으세요?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너무 자기가 생각해도 금액이 낮으니까 떠보려고 물어본 것 같아요. 심지어는 첫 급여일이 한 달이 훨씬 지나서 이제 나오기도 했고 그 금액에는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이었어요. 엄연히 불법이죠. 심지어는 근로계약서조차도 제대로 작성을 하지 않아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 회사의 인사 시스템이나 인사 제도가 좀 엉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려서 별로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좀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제일 힘든 건 좀 마음이 제일 힘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힘들었냐?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내가 가치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돈으로 이제 뭔가 평가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그게 좀 내 가치가 너무 낮다라는 생각이 좀 힘들었고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도 이런 수준의 이제 급여를 계속 받으면서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제 이런 좀 막연함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회사를 계속 다니기로 결정을 한 거는 제가 이제 가진 것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좀 절실한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니기로 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도 굉장히 힘들고 자존감도 갈수록 낮아졌습니다. 어쨌든 그 회사에서 총 2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돌아보면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돈이라는 게 꼭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하지 않다라고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아마 사람마다 각자 일을 해서 받는 돈이 차지하는 비중은 서로가 조금 다를 거예요. 자기는 이제 돈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내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이면 그 돈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 게
나에게 있어서 그러면 급여라는 게 차지하는 비중이 얼만큼 되냐라는 것이에요. 일을 하다 보면은 돈뿐만 아니라 뭐 업무적인 전문성도 생기게 되고 뭐 스펙도 쌓이고 뭐 인적 네트워크도 형성이 되겠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이제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한 5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직장에서 다른 그 50%의 가치를 채운다 한들, 만약에 그 급여 부분이 이제 불만족스럽다라고 하면은 항상 반대 50%는 좀 불만족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급여가 차지하는 그 절반이라는 가치를 포기하고 내가 배우고 가져가는 것만 생각하면서 일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면 이제 돈은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하면은 그에 맞춰서 좀 직장 선택을 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다른 가치들로 하여금 한번 다녀볼 만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정말 이제 내가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금액이 대체 얼마냐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예전에 그 TV 보면 만원 행복 이런 프로그램처럼 극단적으로 절약을 해가지고 뭐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최소한의 금액의 기준이란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부끄럽지 않고 자존감이 어떻게 보면 훼손되지 않을 최소한의 금액이 얼마인가. 사실 1,500만 원 받을 때는 부끄러워서 주변한테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했습니다. 단순히 이제 연봉 액수가 적어서라기보다는 제가 하는 일에 비해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좀 부끄러웠기 때문에 말하기가 꺼려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최소한의 생활을 하고 내가 일한 거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를 값을 매긴다면 과연 얼마일까? 그리고 또 생각해봐야 될 게, 내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저는 이제 그 당시 이제 첫 회사에서 그 연봉 1,500만 원을 받으면서 그냥 제가 연봉 1,500만 원짜리 사람이다, 그 당시에는 그렇다라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만약에 회사에서 먼저 연봉을 저에게 제시를 하라고 했어도 아마 얼마를 제시를 했어야 되는지를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제가 그 몸값이라는 거를 시장에 형성된 가격과 제가 가진 능력과 견주어 볼 때 어느 정도 이제 안다라는 거죠. 내가 희망하고 원하는 금액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정도를 요구할 만큼 나의 역량이나 혹은 포텐이 이제 내재가 되어 있는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영상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사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일하면서 받는 돈이 나의 영원한 가치를 결정짓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절대 지금 나의 이런 불만족스러운 처우나 어려운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란 이런 생각은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힘들 때는 마음의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 뭐 즐거울 때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이 상황이 지속될 거라는 어떤 전제 하에 마음의 그 힘듦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연봉이라는 거는 현재 여러분이 아주 잠시 동안 평가받는 임시적인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철로 따지면 한 정거장밖에 되지 않는 거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몸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비포 사진이 있고 애프터 사진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는 비포 상태의 이제 몸인 거죠. 그러면 아직은 우리가 출발선상에 서 있지만 나중에 이제 애프터가 되었을 때는 정말 어떤 몸으로 다시 탄생할지 정말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미 완성형인 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이상 굉장히 성장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 해도 굉장한 노력이 들어가죠. 만약 여러분들의 연봉이 낮다면 그만큼 여러분들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급여나 월급의 문제로 고민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고민과 스트레스는 물론 나쁜 것이지만 큰 흐름으로 볼 때 여러분들의 그 고민과 스트레스는 결국 여러분들을 더 큰 그 기류로 데려다 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지만, 지금 오히려 이제 급여나 월급에 대한 걱정이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그분들이 더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분들은 앞으로 굉장히 도태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저도 이제 돌아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연봉 1,500만 원, 1,800만 원 받으면서 생활하고 힘들어하고 계속 그렇게 살기가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남들보다 부족했고 결핍했기 때문에 남들이 안 하는 노력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로활동을 하시면서 받는 급여나 월급이 내 기대만큼, 내 역량만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아까 이야기한 나에게 있어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내가 생활을 영위하고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그 금액, 그리고 지금 나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무조건 많은 월급을 바라기만 하는 사람보다는 나의 이상적인 기준과 그리고 현실 속에서 부족한 부분을 서로 이제 견주어 가지고 자신의 명확한 시야를 가진 상태에서 더 나은 대우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준영입니다. 제가 최근에 대한민국 청년 현실에 대해서 계속 다루는 영상을 찍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거냐? 어떻게 돈 벌고 성공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남으라는 거냐, 이제 이거를 고민하실 것 같은데, 제가 방법이 아닌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과거에는 돈을 번다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주로 돈을 벌었죠?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었죠. 맥도날드가 햄버거를 팔고, 나이키가 신발을 팔고,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이렇게 팔듯이 주로 어떤 재화라든지 그 소비재를 가지고 팔아서 돈을 벌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잘 나가는 기업들 한번 살펴보자고요. 뭐 애플을 생각해보면 아이폰이 떠오르긴 하지만 그 디지털 스마트폰 생태계 자체를 만든 창시자라고 할 수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현재 그 컴퓨터 운영체제에 대한 그런 생태계를 역시 구축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 페이스북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SNS의 어떤 모태가 되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고,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해서 모바일 그 앱 생태계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 형태가 되겠죠. 구글이니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서비스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바로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플랫폼이 뭐냐, 쉽게 얘기해서 뭐 카카오톡 플랫폼이죠. 뭐 배달의 민족 플랫폼이죠. 그리고 쿠팡 역시나 쇼핑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이 동작하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플랫폼 안에서 사는 사람이 플랫폼 밖에서 사는 사람보다 많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그 다단계 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모든 생필품이나 뭐 안마기나 뭐가 됐든 전부 다 그 다단계 플랫폼 안에서 구매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권유를 해요. 너 여기서 한번 사봐, 괜찮아 라고 하면은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요즘 그 쿠팡에서 다 살 수 있는데 그걸 왜 거기서 사요? 라고 이제 반문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일반인들 자체도 쿠팡이라는 플랫폼이 어떻게 보면 종속이 돼 있다는 거예요. 쿠팡이란 플랫폼이 정말 듣보잡이다, 그러면 나 쿠팡에서 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무시하고 갈시를 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쿠팡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게 동작을 하고 성립을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쿠팡이 다단계 사업자라면 우리는 그 다단계 사업을 어느 정도 도와주고 있는 일원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쿠팡에 요즘 쿠팡 파트너스라고 있잖아요. 그 링크 짧게 퍼가지고 거기에서 구매 일어나면은 그거를 홍보해주는 사람들한테 돈 주는 그런 구조 있잖아요. 그게 다단계랑 완전 똑같은 거예요. 자기 SNS에 그 게시물을 퍼가지고 뭐 열심히 뭐 알아서 홍보를 하고 구매 일어나면 뭐 몇 %씩 떼주잖아요, 돈을. 완벽한 다단계 모델인 거죠. 과연 우리 주변에서 쿠팡만 그런 걸까요? 뭐 주말에 내가 술 먹고 나서 택시를 잡아야 되는데 택시가 안 잡혀요. 그래서 막 손을 들어도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데, 주위에서 친구가 야, 너 카카오 택시 안 쓰냐? 카카오 택시 쓰면 바로 부르잖아, 왜 안 써? 라고 타박을 준다는 거죠. 우리가 지하철을 타러 승강장에 가고 버스를 타러 정류장에 가는 것도 똑같죠. 가면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대중교통이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공간과 그 길목에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배치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놀이동산 같은 데 가도 사실은 뭐 돈 아껴 써야지 하면서도 추러스 하나, 뭐 소세지 하나 안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거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을 소비자라고 하고, 세상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이제 판매하는 사람이 판매자라고 하는데, 구매자와 판매자가 있어요. 누가 더 많을까요? 당연히 판매자보단 구매자가 압도적으로 더 많겠죠.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 팔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팔아야 된다. 그래서 그 파는 게 어떤 물건이든 서비스든 컨텐츠든 간에 내가 내 자신을 브랜딩화해서 내가 가진 어떤 재능이라든지 가치를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뭐 팔려고 했다고 또 구매 대행하라는 이런 소리는 아닙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물건을 파는 과거의 시대였다고 하면은, 그 시대를 지나서 아까 제가 MS 얘기했죠, 구글 얘기했죠, 페이스북 얘기했죠. 이제는 디지털로 된 서비스나 컨텐츠에 대해서 파는 시대라는 거예요. 내가 알바를 하건 사회생활을 하건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나라는 사람의 가치 그리고 이제 재능을 찾아서 파는 거죠, 세상에. 그게 바로 뭐죠?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돈을 벌려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성공이란 걸 하려면은 개개인의 가치를 가지고 세일즈화 시키고, 그걸 가지고 퍼스널 브랜딩화 시키고 세상에 선보이는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 내가 어떤 사업 아이템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데
사실 이게 성공을 한다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동조를 해줄 때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돈을 벌어들이려면은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플랫폼 효과가 있는가? 플랫폼 효과라는 거는 유인 효과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가? 네트워크 효과라는 거는 확산 효과를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생각을 해서 방향성을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뭐 사업이라든지 창업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기획을 할 때 반드시 플랫폼 효과와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진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장입니다. 제가 요즘에 청년들의 어떤 문제나 현실에 대한 영상을 좀 다뤄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왜 나는 하고 싶은 일이 없을까? 왜 나는 뭘 잘하는지 모르는 걸까?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20대가 되어서도 사실 나의 정체성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게 남들은 다 보면 잘 찾아가는 것 같은데 내 잘못인가?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학교부터 좀 문제가 시작이 됐다고 봐요.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나라 교육은 입시 위주 교육입니다. 입시라는 거는 좋은 대학에 가는 거를 뜻하고,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높은 수능 등급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할 때 이 학생의 재능이라든지 어떤 인성이라든지 이런 전인적 교육이 아니라 얘가 수능 등급을 몇 등급을 맞을 수 있나, 어느 대학에 갈 수 있고 어떤 직업에 좀 적합한가, 이걸 가지고 성적순으로 가지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이제 입시 위주의 교육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나와서 좋은 직업을 가지는 게 정말 인생의 어떤 성공적인 모델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나의 재능이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회적으로 소득이 높은 그런 직업적 모델을 가지고 계속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여러 가지 과목을 배워보면 나한테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는데, 우린 다 잘해야 되잖아요. 뭐 수학을, 내가 수포자도 수학을 해야 돼. 그래서 왜 해야 돼요로 물어보면 일단 해. 너네 선배들도 이렇게 해서 다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업 가지고 성공했으니까 검증이 된 거야. 그러니까 너는 따라오기만 하면 돼. 일단 이렇게 끌고 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학생들 개개인은 어떻게 보면 자라지 않은 씨앗과도 같아서 이걸 심었을 때 뭐 콩이 되기도 하고 파지 되기도 하고 꽃이 될 수도 있는데, 같은 씨앗이라는 어떤 미명하에 정말 씨앗 요리 재료로 확 볶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만의 그런 특색 있는 그 발화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나를 발견하고 이럴 새가 없이 일단 대학에 진학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사실 다양한 경험을 그때부터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 여행도 가고, 뭐 알바도 하고, 친구들하고 뭐 모임도 가지고 여러 대학 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동안 10대 때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 잘해야 되는 게 뭔가라는 고민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직업이란 것도 사실 고민을 할 때,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이런 직업들이 좋고 이런 직업들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게 있거든요, 분명. 근데 막상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나는 약간 엄마가 하지 말라는 직업이 좀 더 땡겨, 나한테 맞는 것 같아,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주도 여행을 한 번도 안 가봤을 때 제주도 갔다 온 사람이 야, 제주도 가면 이거 먹어라, 이게 필수다라고 이제 항상 그렇게 강요를 받았는데, 막상 내가 제주도 가니까 더 좋은 어떤 볼거리나 맛집이 많이 더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주변 사람들한테 고민을 얘기를 해보면은, 야, 그거 먹지 마, 그거 가성비 최악이야, 최악. 너 그런 직업 가지면 나중에 그 손가락 쪽쪽 빨고 거짓골 못면에 하지마, 누가 책임져 줄 거야, 이렇게 겁부터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뭔가 돈이 안 되고 뭐 불안정하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내가 전공한 걸 직업을 하자니 내가 별로 하기 싫은 것 같고, 이제 이런 딜레마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언제부턴가 이제 사회의 분위기 자체가 학력 평준화가 되기 시작해요. 평준화. 정말 치열한 그런 대입 입시를 몇 년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면서 웬만해서는 다 좋은 대학에 나와 있는, 그래서 변별력이 많이 사라진 그런 현상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뭐냐, 그 우리나라 케이팝이라든지 뭐 이런 한류라든지 이런 연예인들, 가수들 이런 직업을 딴따라라고 예전에 굉장히 비하를 했는데, 이젠 정말 최고로 돈을 많이 번 직업이 됐죠. 그리고 유튜버 자체도 요즘 뭐 명함이 있긴 하지만 돈도 돈이지만 어쨌든 사람들한테 많이 내 모습을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뭐 초등학생들, 뭐 중고등학생들도 선망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정말 좋은 직업,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성공할 확률은 굉장히 높지만,
직장 생활이 가져다 준 그 어떤 보람 자체가 예전하고는 많이 입지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삼성전자 입사하면 거의 그 사람 인생은 삼성맨으로 끝난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직장 생활 자체가 그게 성공한 인생이라는 담보를 해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요즘에 어떤 특정 기업, 특정 플랫폼의 일원으로서 내가 귀속이 되기보다는 자기들 스스로가 플랫폼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이라든지 뭐 부업, 사이드 잡 이런 열풍이 나온 것도 저는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에 청년들이 돈을 벌고 싶으면은 자기 스스로가 이제는 플랫폼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다음 주제에서 다뤄볼 건데, 오늘 영상에서는 그래서 왜 내가 좋아하는 일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없을까, 그게 정말 내 잘못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의 문제인가, 이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전해드릴 이야기는 한 3가지 정도 주제가 됩니다.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살아보니까 남들이 안 된다고 이야기한 것도 결국 내가 해보니까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에 유튜브 이전에 저는 이제 글을 쓰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018년에 브런치란 채널을 통해서 정말 이제 일기장 같은 그런 글만 쓰다가 처음 대중한테 이제 보이는 마케팅 관련된 글을 썼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 글을 써가지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으니까 이 직장 분들한테도 보여드렸어요. 근데 저희 그 부장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이거를 누가 봐. 이렇게 긴 글을, 재미도 없고. 요즘은 짧은 컨텐츠가 대세인데 이래가지고 누가 보겠어?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2가지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내가 역시 그냥 나는 회사나 잘 다녀야겠다, 뭐 이런 글을 쓸 깜냥은 안 되나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 나머지 한 가지는 정말 내 글이 그렇게 형편없나? 라는 부분을 가지고 대중들한테 한번 평가받아보자 라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이제 평소에 혼자서 글을 쓰다가 처음으로 마케팅 매체인 오픈에즈라는 매체에 이제 문을 두드리는 거죠. 기고를 해달라는 요청을 보냅니다. 그런데 또 흔쾌히 기고를 해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글을 이제 쓰게 되고, 그때 선정했던 주제 자체가 인스타그램에 대한 분석 글이었는데, 인스타그램은 어떻게 커머스가 되어가는가라는 어떤 트렌드에 대한 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글이 처음 올라가고 나서 정말 깜짝 놀랐던 게, SNS 상에서 정말 수십 회 공유가 되고 사람들이 몇천 회, 몇만 회까지 조회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실이 너무 저한테는 충격이었고, 내가 쓴 글이, 내 생각 자체가 형편없진 않구나. 그래도 이 글을 가치 있게 바라보고 필요로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 경험을 토대로 제가 이제 그 오픈에즈라는 마케팅 매체에 이제 입점이 또 된 상태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영업을 하는 거죠. 다른 매체에 가서 제가 이런 사람인데 글 좀 올려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B라는 매체, C라는 매체 계속 확장이 되고, 마케팅 잡지에도 이제 실리게 되고, 그런 식으로 저만의 어떤 미디어 풀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저는 조금 더 제가 창작 활동을 하는 거야, 컨텐츠 만드는 거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남들이 안 된다고 했지만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자신감을 좀 얻게 됐었던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이제 1년 반 전에 유튜브를 개설해서 영상을 몇 개 올렸는데 당연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친구들한테, 가장 친한 친구들한테 지금 보여줬어요, 영상을. 그랬더니 저랑 가장 친한 친구가 엄청 웃으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야, 이게 컨텐츠냐? 야, 이게 컨텐츠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또 간과할 수 없었던 게, 그 친구 자체가 그 영상 편집 일을 오래 했던 친구고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 프로다 보니까 정말 내가 형편없나 보다, 그때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또 이제 그만해야겠다, 유튜브 뭐 소질도 없는 거 그만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오기가 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내 영상이 그렇게 형편없나? 한번 나는 그럼 대중 유튜브 유저들한테 한번 평가를 받아보고 싶다라고 해서 더 열심히 했어요. 꾸준히 일주일에 2개씩 안 쉬고 이제 계속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시행착오들도 보완하고 했지만은 결과론적으로 제 영상을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정말 빛과 소금 같은 채널을 만났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생기고, 이것도 놓고 보면은 남들이 안 된다고 했는데 내가 해서
된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준 그런 케이스였단 말이죠. 그래서 구독자 이제 5천여 분 가까이 제가 함께 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20대 때 창업이라든지 사업에 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이제 사업 계획서로 써가지고 주변 분들한테 이제 평가를 받고 이제 그런 자리가 몇 번 있었는데, 다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되겠어? 이것도 이미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시장성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그때마다 사실은 그 얘기를 듣고 다 접었어요. 왜냐면 그만한 용기도 없었거든요, 사실. 근데 시간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가 성공하고 안착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때서야 느꼈습니다. 나의 중요한 어떤 행보라든지 내 결정에 대해서 남의 의견을 들어서는 안 되는구나. 전적으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항상 그렇게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딱히 나보다 더 큰 성과를 이루거나 성공하신 분들도 많이 없더라고요. 보면 그렇게 변변치 않는 성과도 없는 그런 이제 분들이 꼭 보면은 그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글 쓰는 것도 그렇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렇지만은 살면서 남들의 말을 별로 잘 안 들으려고요. 어차피 내 인생은 내가 한 번 사는 거고 망해도 내가 망하는 건데, 남들의 이야기를 들었다가 뭐 그게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데, 제 결정에 의해서 흥망성쇠를 정하는 게 좀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모멘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멘텀이라는 거는 어떤 그 기조를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 원동력? 한마디로 이제 그런 근본이 되는 힘 같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세상은 모멘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모멘텀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창업을 해서 크게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그 불모지 같은 그 산업에 들어가서 아무도 그걸 주목하지 않고 도와주지도 않는데 혼자 꿋꿋이 어떤 신념에 의해서 그 일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관심으로 홀대로 시작을 하다가 시간이 계속 지속되면은 사람들이 조금씩 알아봐 주기 시작하고, 또 그게 표준이 되고, 결국에는 나중에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원리를 볼 때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모멘텀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모멘텀 가진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냐, 이거는 여러분들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삶을 주도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고민하고 또 결정하고 행동하고 책임지는 그런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새해에는 조금 자기가 계획한 바를 포기하지 말고, 남들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꿋꿋이 밀어붙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좀 해봤고요.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세상은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결국엔 승리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꾸준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은, 아까 제가 이제 작가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말에 이렇게 글 쓰고 하는 게 굉장히 품이 많이 듭니다. 글을 한번 쓰려면 한 편에 한 4시간 정도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원래 2편 써다가 나중에 한 편 쓰기도 굉장히 좀 이렇게 힘들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예전보다 더 잘해야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 그런데 이제 결국에 이제 포기하지 않고 6개월을 하고 1년을 하고 계속 똑같은 패턴을 유지하면서 했어요. 그랬더니 성과가 나중에 돌아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 마케터라는 어떤 그 직책 외에도 작가가 되어 있고 칼럼니스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랑 이제 비즈니스로 작업하신 분들은 저를 작가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나의 아이덴티티 자체가 엄청 확장이 된 거예요. 나는 원래 그냥 직장 생활만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작가이기도 하고 칼럼니스트가 된 겁니다. 그만큼 내 자신이 확장이 됐다라는 거고, 유튜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도 처음에는 이제 정말 가성비가 최악이라고 아직도 느끼는 게, 토요일날 하루를 잡고 이제 제가 영상 기획부터 뭐 촬영부터 편집까지 다 하다 보면 하루가 그냥 금방 끝나요. 그럼 저는 주 5일째 직장인인데 실제적으로는 1년 반 동안 주 6일을 일을 했었던 거죠. 그러면 저도 남들처럼 사실 좀 푹 쉬고 싶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뭐 여행도 가고 싶고 사실은 이런데 물론 제 스스로 이제 선택한 거긴 합니다만 계속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에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인간관계, 그게 뭐 구독자분들이나 비즈니스적으로나 저는 원래 인간관계가 넓은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제 한정된 사람만 만난 사람인데 정말 내가 인간관계 풀이 그만큼 넓어지면서 마찬가지로 나라는 사람이 조금 더 확장이 됐다는 거죠. 외연이 넓어졌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와선 정말 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물론 힘들긴 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했을 때 분명히 그만한 대가는 돌아온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흔히 이제 꾸준히 하기보단 좀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죠. 회사가 너무 힘들고 또 삶이 이제 고되고 하다 보면은 나 이제 퇴사하고 싶다. 뭐 이직하고 싶다. 좀 그만하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저는 포기라는 거는 내가 그 환경에서 더 이상 내가 일어날 것이 남아있지 않을 때, 내가 더 이상 해낼 것이 남아있지 않을 때 하는 것이 저는 좋은 포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축구 선수 이동국 선수나 이런 분들 보면은 정말 활약을 많이 하고 정말 기록도 많이 세워놓고 나중에 아름다운 이제 퇴장으로 이제 은퇴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정말 이제 아름다운 포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당장 뭐가 힘든데 이 힘듦을 멈추고 싶어서 한다라는 거는 포기라기보단 사실 도피에 가깝죠. 정말 그게 포기로 성립을 하려면 지금 내가 어떤 것 때문에 힘든지, 그러면 그 힘든 부분을 해소하려면 어떤 계획이나 준비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거를 실행에 옮겨가는 게 저는 건강한 포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정말 꾸준히 한번 밀어붙여 보시되, 정말 이제 포기하거나 힘들고 싶은 순간이 온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제 계획이라든지 그런 준비를 가지고 움직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세상에 쓸데없는 시간이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살다 보면 우리 삶은 게임이라든지 소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간 낭비했다라는 생각을 계속 끌어안고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가장 흔하게는 직장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기대치 못 미치는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거나 혹은 이제 좀 인간관계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 정말 그 직장 시간만 날렸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거 자체가 굉장히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도 주요 말씀드리는 게 좋지 못한 안 좋은 회사 많이 다녔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저는 생각을 했었던 게, 물론 굉장히 괴롭지만 거기에서 내가 이건 아니다라고 느꼈었던 어떤 업무 환경, 그리고 어떤 리더십 스타일, 인간관계, 조직 문화 이런 것들 전부 다 내가 다음 직장에 가서는 적어도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아야겠다, 이런 곳은 안 가야겠다라는 어떤 기준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이성교제로 예를 들면은 남녀가 만나서 정말 좋은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은 나랑 너무 트러블이 많고 정말 개차반인 사람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 그 시간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그 경험으로 인해서 내가 뭐가 똥이고 된장인지를 이제 식별할 수 있는 나의 안목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목과 지혜를 만들어준 게 바로 그런 시행착오나 과거에서 오는 경험이었다는 걸 여러분들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 항상 순리대로만 풀렸던 사람은 그런 지혜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보면은 결혼했다가 무슨 6개월, 1년 만에 이혼한 연예인들 굉장히 많죠. 뭐 돈 보고 조건 보고 결혼했다가. 그런 분들 뭡니까? 그런 사기꾼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이제 고초를 겪게 되는 거고, 정말 우리가 이제 저처럼 이런 잡초처럼 평소에 이렇게 잔잔바리 같은 이런 정말 시행착오도 많이 겪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굉장히 단단해지고 정말 뚝심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모든 인생의 한 장면 한 장면들이 내가 원하고 계획했던 대로 착착착 그렇게 그려지는 건 사실은 인생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꿈에 가까운 거고, 정말 진짜 삶이라는 거는 내 목표에 가기 위해서 계속된 그런 여정, 근데 거기에서 이제 풍파도 있고 뭐 잔잔한 날도 있고 이런 건데, 그 여정을 해나가는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삶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쓸데없는 시간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하찮게 느껴지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들이 언젠가 분명히 다음에 더 좋은 결과를 안겨다 준다. 저도 지금 커리어를 이렇게 10년치 커리어를 쫙 돌아보면은 제가 뭐 S대를 나와가지고 뭐 첫 회사 대기업에 들어가서 이렇게 승승장구했었던 게 아닙니다. 처음에 무슨 말도 안 되는 회사부터 시작을 했지만 거기에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정말 광고주 추천으로 이직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어떤 회사를 만나게 돼서 거기에 또 일을 하게 되고 좋은 거기서 포트폴리오를 쌓다 보니까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되고 이런 식인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사실 운이라고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운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자기가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거기에서 가르침을 뽑아낼 수 있는 사람이 다음에 운도 받아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가만히 놀고 있는데 사실 운이랑 들어온다라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건 뭐 로또에 가깝고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정말 이제 쓸데없는 시간은 없고 다 의미 있고 값진 시간들인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21년 시작을 하면서 사실은 인사보다는 메시지를 통해서 작년 한 해 동안 힘들어 하셨을 많은 분들한테 좀 용기를 드리고 할 수 있다라는 좀 메시지를 좀 남겨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시작하시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들어가서 좀 이제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지난 한 해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영상 이제 시청해 주시는 많은 구독자 분들한테 모두 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2021년 한 해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는 또 더 지혜로운 각 팀장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